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잠시 복습할게요.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건국되기 전까지 초한지 시기가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에게 패하고 초한지의 승기를 잡은 한나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유방이 한나라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가 오늘날 중국의 정체성에 기여를 하게 되죠. 보시면 한나라의 위치를 보시면 북쪽으로는 흉노족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베트남, 월남이라고 써여 있죠. 베트남. 동쪽으로는 고조선이 있었는데요. 중국 진나라부터 한나라까지 중국 북방 이민족 중에 흉노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청고마비라는 이 말도 사실은 흉노족,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족의 침입과 관련이 깊은데요. 흉노족은 가을이 되면 말을 살찌우고 중국 북방 변경을 침범해서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가을의 풍요로움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고마비는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단순히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흉노족의 침입을 경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청고마비라고 쓰는데 중국에서는 가을 추자를 넣어서 이렇게 치우가오마페이 이렇게 하자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은 안정기에 들어서서 한무제 때 이제 싸움을 잘하는 무제가 나왔죠. 한무제 때 오랫동안 괴롭혔던 흉노족을 몰아내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처음으로 서역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서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 유럽까지 교역할 수 있는 비단길이 열리게 됩니다. 비단길의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진나라의 영역 일대와 한나라의 영역을 보시면 한나라 때에 굉장히 서쪽으로 서역으로 많이 넓혀져 있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장건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무제 때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골머리를 앓게 하는 흉노를 치고 싶었는데요. 그때 저 끝에 서쪽의 월지라는 나라도 흉노에게 앙심이 있는 나라였대요. 그래서 그 나라한테 우리 동맹을 맺자. 동맹을 제안해서 장건을 파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건이 월지로 가는 길에 중간에 그만 흉노족한테 잡히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10년 동안 인질로 잡히면서 아내와 아이도 낳았다고 해요. 그래도 장건이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월지에 끝내 다다라서 이제 한무제의 뜻을 전하는 거죠. 우리 동맹을 맺어서 흉노족을 몰아내자. 하지만 월지는 동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건은 동맹 거절 의사를 다시 한무제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흉노족한테 잡히게 되죠. 3년 동안 또 인질로 체류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13년 만에 한나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힘든 장건의 경험이 나중에 서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흉노족보다 빠르게 서역에 물건을 팔 수 있는 비단길,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흉노족을 토벌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장건의 여정길을 보시면 서안부터 쭉 로마까지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친 서역에 대한 그런 비단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어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국가에서만 팔기로 하는 전매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담배 인삼 공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담배랑 인삼을 국가에서 전매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염, 철, 소금인 염과 무기, 농기구로 많이 쓰인 철을 국가에서 전매하게 되는 거죠. 염철 전매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특히 소금 같은 경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 귀중해서 월급으로 받기도 하였는데요. 그걸 셀러리움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날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셀러리맨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차 나중에 한나라의 왕권이 약화되자 당시 신하였던 왕망이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더니 신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신나라는 이제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고 왕망은 그렇게 염원을 하였는데요. 대신 사유재산과 토지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여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은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건국된 지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수가 혼란을 진압을 하고 황제 자리에 오르니 그 사람이 바로 광무제입니다. 무제, 또 싸움을 잘하는 무제 등장하죠. 광무제는 자신이 건립한 나라를 한나라라고 명명하고요. 그 전에 망한 한나라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후한 혹은 동한이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그 전에 망한 한나라는 구분하기 위해서 서한, 전한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동한이라고 한 이유는 지도상의 위치로 봐서도 그 당시 전한 때, 서한 때의 수도 장안보다 동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동한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광무제 이후에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나라의 왕실들이 그런 왕들이 단명하고 살아남은 왕들은 너무나 어리고 이렇게 황제의 힘이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힘이 약해지니 어떻게 돼요? 간신들이 판을 치죠. 그런 혼란이 거듭됐는데 특히 10명의 황관들이 황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십상시들이 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요. 농민 봉기인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건적의 난은요, 장각이라는 인물이 이끌게 되는데요. 이 장각이라는 인물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도수를 부리고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게 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호족들이 지방의 호족들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손견, 유비, 조조라는 인물이 지방의 호족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합니다. 하지만 호족들의 힘이 너무 커졌고 유명무실해진 한나라 왕실을 대신해 전국의 호족들이 경쟁하는 이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삼국지의 배경이 됩니다. 조조 같은 경우에는 천하 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야망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손건, 유비의 연합군을 적벽에서 물리치려고 결전을 벌였죠. 그래서 조조의 병사는 적벽에서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풍토병과 뱃멀미가 발생해서 그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조조군은 배와 배 사이를 쇠고리를 연결해서 연한선을 만들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전략을 취했죠. 이때 총나라 오나라 연합군은 화공으로 이 조조군을 대패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배끼리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쉽게 피할 수가 없게 돼서 화공에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이 적벽대전으로 인해서 조조는 대패를 하게 되고 천하통일의 꿈이 깨지고 말죠.
대신에 삼국이 이렇게 정립하는 형세로 바뀌게 되는데요.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송건이 대립하는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그런데 총나라는 위나라한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위나라는요, 사마염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사마염은 진나라를 세워서 이 진나라는 결국 오나라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더더욱 혼란의 형세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 북방 민족이 또 가세를 해서 혼란이 거듭되는 시기인 위진남북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진남북조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